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7월 26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에 육박하는 숫자가 비수도권에서 나오면서 국내 확진자 대비 비수도권의 비중이 한 달도 안 돼서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시기라면서 비수도권 거리 두기를 27일 내일부터 일제히 3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노래 연습장과 목욕탕 등의 영업이 오후 10시로 제한이 되고 식당과 카페도 오후 10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또 지난 19일부터 시행되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기로 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게 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주말 이틀간 부산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 수는 7만 2천여 명으로 한 주 새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부산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100명을 넘어섰고요. 이에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3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십 명이 마스크를 벗고 해변에서 풀파티를 벌여 논란이 됐던 강원도 양양구는 지난 25일 0시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고요.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에선 대전시가 처음으로 내일 2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에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의 주장이 엇갈렸던 가운데 결국 소득 하위 88%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재난지원금 예산을 8조 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대폭 증액했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6월 말이면 잡힐 거라고 예상했던 이 정부의 발언과 달리 달걀 가격이 6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로 닭 1,700만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그 여파로 상승한 달걀 가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6월 중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달걀 가격은 7,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양기업 측은 정부의 보상금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가의 증빙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심사 시작이 늦어진 탓도 있고 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예산 확보가 늦어진 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계농가는 보상 절차 행정 간소화 같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추석까지도 가격 안정은 힘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7월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87명으로 19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 8,800여 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5일 0시 기준 2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백신 총 1차 누적 접종은 1,689만 1,5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1,900여 명이 2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685만 8,58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도쿄올림픽의 막에 오른 가운데 태극전사들의 메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양궁에서 금메달 2개, 태권도와 펜싱, 유도에서 각각 동메달을 1개씩 획득했고요. 대한민국은 26일 오전 현재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 합계 5개로 종합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찜통더위, 무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됐고요. 폭염과 더불어 열대야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영서 지역과 제주에는 비 소식 나와 있는데요. 제주는 밤까지 5에서 50mm, 영서 지방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3도에서 26도,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온열 질환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안건우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예요? 네, 모든 남자분들 이것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 네. 레이싱입니다. 레이싱!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온 오토바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로망뿐이겠습니까? 이 트랙을 으아 이렇게 한번 달려보면 진짜 소원이 그건 없겠어요. 분노의 질주지. 스피드하면 소리 막 맞아. 네.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레이싱에 대한 로망 한 번쯤 품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특별한 취미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레이싱을 하기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와 레이싱카의 딱 중간 단계, 네. 소위 가성비 높은 레이싱카라 불리는 바로 그 차가 있습니다. 고성능 자동차입니다. 네. 네. 일반 자동차랑 고성능 자동차랑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악셀 딱 밟았을 때 심장이 동동동동동. 이러면 이거 고성능 차죠. 동동동동이요. 심장이 동동동동. 동통주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능 차량은 엑셀을 밟기만 해도 심장이 동동동동 뛰죠. 일반 자동차와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유의 우렁찬 배기음이 있습니다. 또 그 힘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아하. 그걸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팝콘 같은 엔진음 소리입니다. 들리죠? 네, 자동차 경주장에서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고성능 자동차도 주행용 차량보다도 오히려 출력이 또 높기 때문에 네. 변속할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이런 소리는 자동차 레이싱 경주할 때나 듣던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성능 자동차는 각종 자동차 경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걸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도 트랙을 달리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속주행이나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코너 빠져나갈 때 코너링 과정에서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레이싱카의 엔진에 세단의 매너를 장착한 차. 야, 이러면 자동차 애호가들이 많이 찾겠는데. 명언인데요. 네. 레이싱카의 그 박진감과 자동차 세단의 매너. 그렇습니다. 고성능 자동차 인기 정말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외 자동차 업계들은 어떤 고성능 차량을 만들어 왔고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국내외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고급 자동차로 유명한 해외 기업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B사의 바로 M 시리즈입니다. M 시리즈. B사의 차는 설명 필요 없고 이거죠. 진짜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미니카 진짜 많이 모았거든요. 이 B사는 1960년대, 70년대 레이싱 경주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바로 이 M 시리즈를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B사의 모터스포츠 사업부에서 시작해서 M이라는 명칭을 따왔다고 해요. 이 시리즈는 B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성능 엔진 또 전용 튜닝 파츠가 적용이 돼서 외관은 물론이고요. 성능에서도 뛰어난 성능이 특징인데요. 그래서인지 독일에선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우토반 1차선에서는
백미러에서 M 시리즈를 발견하면은 그냥 자리를 비켜줘요. 그만큼 역동적인 주행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겠죠. 아, 진짜 제 드림카예요. 진짜 저 차 몰 때는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되잖아. 눈 깜짝하면 저희가 있어. 그 다른 차 탈 때도 눈은 계속 뜨고 있어야 돼. 맞아요. 아, 이거 빠르니까. 네. 참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타보고 싶네요. 다음 차는요? 네, 두 번째 차는 역시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차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차죠. M사의 A 시리즈입니다. A 원래 A사는 M사 차량의 성능을 튜닝해서 만드는 그런 자동차 회사였는데요. 그런데 A사에서 튜닝한 스포츠카가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거두니까 아예 M사가 이걸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각 회사의 기술력을 합친 고성능 차량을 계속 M사에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이거 제가 아는데 이게 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자동차의 어떤 장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M사는 뭐 자동차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장인 정신이 빛을 발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이 시리즈는 엔지니어 한 명이 하나의 차량을 전담 생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전담으로. 그래서 엔진에 보면 작업자가 직접 서명한 명판이 있어요. 네. 정말 그 명판이 있다는 게 되게 멋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인증을 하는 거니까요. 강한 엔진의 퍼포먼스 또 귀를 즐겁게 하는 배기음과 또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정말 삼박자가 완벽합니다. 소명이 어디 돼 있나? 타이어에 있나? 핸들에 있나? 아니면 엔진에 엔진룸에 있죠. 엔진에. 와, 멋지다.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요. 이렇게 멋진 차들 계속 보니까 그 눈호강한다 그러잖아요. 눈호강하는 것 같은데 다음 차는 어떤 차예요? 다음 차는 정말 장애인 아나운서가 좋아할 또? 귀여운 그래요? 차량을 만드는 아하. 바로 V사, 딱정벌레 차를 만들어 온 V사 유명하죠. 네, 그 V사에서도 R 시리즈라고 아주 고성능 차량 브랜드를 아, 요거 저도 더 좋아하죠. 이거 근데 이거 V가 아니고 A 아니에요? V사와 사실 A사가 형제입니다. 네, V사의 조금 고급 브랜드가 이제 A사로 나와서 흔히 이제 독일 완성차 3사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차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독일의 고급 브랜드 3사라고 하잖아요. 이 V사가 말씀드렸던 그 A사가 이제 동생인데 동생이 이제 고급 브랜드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국민차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R 시리즈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차들을 대거 멋지다. 투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R 시리즈의 R은 레이싱의 첫 스펠링에서 따온 건데요. 스포츠카의 버금가는 성능과 운전의 재미를 차량에 담겠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R 시리즈는 V사뿐만이 아니라 이 동생인 A사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서 딱 250대만 한정 판매한 R 시리즈가 있는데요. 높은 디자인의 완성도, 또 특유의 실용성, 또 퍼포먼스가 더해져서 수입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30, 40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 해외 브랜드 차를 쭉 소개해 주셨는데 국내 브랜드 차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고성능 브랜드들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H사에서 출시한 N9이 대표인데요. H사의 고성능 차에 대한 열망은 이미 1990년대 출시된 국내 최초의 스포츠카죠. S 모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고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지난 2017년이죠. 모터스포츠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최초의 N9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후발주자지만 H사 정말 그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WRC라는 레이싱 대회에도 지금 계속해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기술력을 축적을 해서 275마력의 4기통 터보 엔진과 다양한 주행 신기술을 선보여서 당시 세계가 국내 고성능 자동차의 출범을 주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독일 시장에 내놓은 100대 한정 라인 N9 고성능 자동차 에디션이 금세 동이 났다고. 후발주자인데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고 그렇죠. 있군요. 그렇습니다. 2017년 출범 이후 새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향상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최신형 A 모델, 소위 이제 제로백이라고 하죠. 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3초 만에 주파가 가능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에는 이런 고성능 자동차를 직접 보고 또 골라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H사에서 오프라인 매장 형태를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을 런칭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최신형 고성능 자동차를 직접 보거나 탑승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이달에 출시한 A 모델도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게임이나 포토스팟 같은 곳들이 곳곳에 있어서 마치 어른들로 치면 놀이터 같은 아이들로 치면 어른들의 놀이터. 어른들의 놀이터 같은 아니 저거 곳이라고 차 좋아하는 분들은 당장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안은 또 시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지금 똑똑하시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미리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시원한 공간, 시원하면서도 뜨거운 공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H사의 특별 전시장입니다. 뜨거운 날씨보다 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웠는데요. 국산차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고급스러워요? 네. 시트가 되게 편합니다. 라이트 들어와, 라이트. 내부엔 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엔트리급 고성능 차량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차가 한 대 모여 있으니까 모토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층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굿즈를 파는 코너, 그리고 체험형 코너입니다.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요. 대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긴장감은 잠시뿐. 경기가 시작되자 마음껏 스피드를 내보는데요. 결과는요. 가뿐히 1위로 통과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전체 기록으로 최종 3위에 오른 참가자 5위 안에 들면 상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 되게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멋진 차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관람 예정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죠? 보니까 진짜 어른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한번 재밌어 해보고 보이잖아요. 싶고 네. 흥미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보니까 각 회사마다 이 고성능 차량을 더 좀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고성능 자동차가 뜨면은 단순히 그 인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원래 자동차라는 게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달리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애호가들도 그런 걸 더 즐기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그 이미지 만들기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동차들이 진짜 성능과 디자인이 점점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네. 차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네. 행복한 고민입니다. 오늘 자동차 정보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자, 첫 번째 사연. 이거 있는 유기견에게 물렸어요. 이빨이 있는 유기견에게. 그렇지. 이빨을 다 했지, 걔는. 그죠, 물렸으니까. 정답 물자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주인. 근데 왜 유기견인데 유기견이야, 주인이 근데? 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 아이가 겪은 일입니다. 그 꽁트로 준비해봤는데 아이 역할은 이정수 씨, 개 주인 역할은 이재용님, 아이 엄마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가시죠.
지난 주말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8살 된 저희 아이가 동네 떠돌이 개한테 다리를 물려온 겁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몇 번을 꿰매는 걸로 그쳤죠. 근데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엄마 다리가 아파. 그래 엄마도 그냥 속이 너무 상하다. 나 빠질 것 같다. 그래. 그러니까 왜 모르는 강아지한테 가서 그래. 강아지는 언제든지 널 물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 근데 모르는 강아지 아니고 아는 강아지였단 말이야. 우리 아랫집에 사는 아저씨가 데리고 다니는 뽀삐였어. 친구들이랑 간식도 줬는데 간식까지 받아먹은 뽀삐가 날 물다니. 남편인데? 아니 알고 보니 유기견이 아니라 주인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주민들도 아랫집 남자가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걸 자주 봤다 하고 경비실 CCTV엔 같이 산책하는 모습도 찍혀 있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당장 아랫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이게 아저씨 개 맞죠? 아니 목줄도 안 하고 개를 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애가 그 개한테 다리를 물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난 또 뭐라고. 그게? 옛날에 우리 집 개였는데 이제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가 이 개랑 같이 다니는 걸 본 사람들이 많은데 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3개월 전까지는 우리 집 개였어. 근데 얘가 아파트에 살기가 갑갑해갖고 허구한 날 치죠. 나가고 싶다고 문을 긁어. 석 달 전에는 우리 집을 박차고 나갔단께.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는데 나한테 뭐 어쩌라는 겨? 뭔 말이래? 황당하게도 남자는 석 달 전부터 키우지 않게 된 강아지라면서 자신은 이번 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동물 등록 내장칩도 안 해놓고 목에 인식표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개가 남을 문 사고에 대해서 나 몰라라는 이 아저씨 처벌할 방법 없습니까? 뭐야 도대체? 아니 왕왕 이런 이게 들리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남양주 개 물림 사건이 있었죠. 네. 사망했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 초반에 그 견주 못 찾아서 수사 애먹고 이랬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서 안타깝게도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당시 인근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A씨가 그 개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요. 이후에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 개가 견주가 없는 유기견 아니냐 이런 말도 참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리 컸어도 만약에 주인 없는 유기견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단순 사고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보상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이 견주를 찾아냈죠. 그렇습니다. 2달간의 수사 끝에 찾아냈고요. 수사와 전문가의 감식을 벌였습니다. 현재 개농장 주인 A씨가 해당 개의 견주라고 그렇게 특정된 상황입니다. 맞아요. A씨의 그 진술을 확인하려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투입이 됐었는데 어떻게 견주란 걸 특정하게 됐어요? 여기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나옵니다. 개농장 주인 A씨와 연관된 70대 남성 바로 B씨의 얘기인데요. 경찰은 70대 남성 B씨가 유기견 센터에서 사고견과 비슷한 개를 입양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가 죽어버렸고 화장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B 씨는 사고를 난 개랑 자기가 입양한 개랑 다른 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였는데 그래서 감식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이 개가 정말 달랐느냐 결과를 사진으로 보시죠. 네. 자, 바로 이 사진인데요. 뭐야? B씨가 입양했던 개와 사고견입니다. 보시면 똑같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맞네요. 예. 저 코가 아주 특징적인데 네. 코에 있는 수염 돌기의 위치와 개수, 또 간격, 또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수염이 있어요. 네. 저 긴 수염이 패턴이 같다고 나옵니다. 네. 전문가들은 두 개가 유사한 걸 넘어서 아예 동일견이다 이런 소견을 냈습니다. 역시 과학 수사가 대단한데. 그럼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이거 말고 또 나왔죠? 네, 자칫하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피의자들의 녹취 파일이었는데요. B 씨는 사고 후에 A 씨와 만난 자리에서 한 대화를 녹음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보관을 했던 게 덜미가 잡힌 거죠. A 씨가 B 씨에게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입양한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화장했다라고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었어요. 아니 사망 사고 일으킨 개와 상관이 없으면은 절대 뭐 이런 데와 안 나눌 텐데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이게 증거 인멸의 시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B 씨는 A 씨가 비용을 주겠다고 해서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했다는 사실도 털어놨고요. 또 확인 결과 실제로 최근에 블랙박스가 교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 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안게 됐지만 사고견 관리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됐고요. A 씨는 사고견 견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의무와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즘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네. 완전 빼박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피의자 A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견주로 특정된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유족들은 범인이 맞다면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계속해서 모르는 게다라고 주장하는 게 참 답답한데요. 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찰은 이들의 녹취 파일과 또 A 씨가 B 씨에게 금품을 건네는 CCTV 등의 증거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요. 지난 21일 견주 A 씨에게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피의자들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우리 형법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고의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물어 이렇게 쉬지 그렇게 시킬 경우에 고의범이 되지만 대부분에게는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실치상죄가 되는데 과실치상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량이 낮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다예요. 하지만 이제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B 씨도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0대 남성 B 씨는 사고견 견주로서의 책임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지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증거를 숨겼어요. 이 부분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 주인이 옆에 있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견주가 네. 있는 상태에서도 개물림 사고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난 2017년 9월이죠. 가수 최시원 씨가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가 맞아.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럽게 사람을 맞아요. 물어서 이 물린 사람이 폐혈증으로 숨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5월에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 벨지안 쉽도그가 나무를 캐던 80대 노인을 물어서 피해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고를 방지하려면 견주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동물보호법을 꼭 살펴보시고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견주는 외출 시에 반려견의 목줄이나 이런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요. 특히 맹견 5종의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까지 의무적으로 착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맹견이 아니어도 공격성을 또 띈 그런 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들 항상 남양주시 사건도 맹견에 속하는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또 내 개가 공격성이 높다면 굳이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착용을 하거나 평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견주가 또 각별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견주가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런 물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럼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이웃에 이제 큰 개가 있었는데 네. 저만 막 물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 견주는 이제 목줄과 입마개를 잘 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그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 하면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동시에 이제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죄도 해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그 보호자 또는 견주로서 뭐 입마개를 착용한다든가 목줄한다는 어떤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같은 이유로 민법 759조에도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어떤 피해를 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도 많지만 개가 개를 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요새는 사실
사실 반려견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맞아. 사람들이 많아서 네.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이 개는 재물, 그러니까 이제 재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가 개를 물었다고 하면 주인의 과실로 법적으로는 재물이 손괴됐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실 재물 손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과실 재물 손괴는 형법상 처벌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실형이 선고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 검찰이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소형견을 물어 죽이거나 다치게 한 맹견 견주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7월 19일에 이 법무부도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물건에서 생명체로 존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권리가 생기는 만큼 당연히 의무와 책임도 따라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개물림 사고의 심각성이라든가 처벌의 필요성 같은 것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되면서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개물림 사고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네. 번은 어떤 겁니까? 자, 이것에 거침없는 페인트 칠. 오. 이웃. 이웃의 박수림의 거침없는. 거침없는 페인트. 나 페인트 칠 못해. 모르면 다 박수. 정답은 세입자입니다. 자, 집주인 역할은 제가 하고 세입자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가시죠. 저는 소위 갑질하는 집주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집도 고급 원목 가구로 싹 채워서 임대를 내놨죠. 그리고 얼마 후에 60대 노부부와 기분 좋게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노부부가 입주하는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입주 날이라 인사드리러 왔. 오마이갓! 어머 세상에! 어머 여기 우리 집 아닌가요? 뭐야 도대체? 어머 이 집이 몰라보게 바뀌었죠. 자연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저희가 녹색으로다가 그린으로 직접 칠했습니다. 쏘세요. 저기 아저씨 원목 가구에 페인트 칠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지요. 우리 사위가 아주 그냥 혼자서 방 5개를 다 칠했다니까요. 집이 아주 그린그린하니 좋지 않습니까? 그린 어우 진짜 세상에 집을 둘러보니까 49평대 아파트 방 5개를 전부 짙은 녹색으로 페인트질 해놨더라고요. 집주인은 제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고요. 집안 곳곳 마감 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페인트 자국을 보니까 저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던가 하셨어야죠. 집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체인지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그린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거 어쩐다? 그러면은 페인트 칠을 한 걸 내가 사포로다가 내가 벗겨내든가 시트질을 한번 붙여볼게요. 다 필요 없고요. 집을 그냥 예전 상태로 복구해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놓습니까?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이 집에 적어도 내가 4년은 내가 살 거거든요. 4년? 전세 계약도 2년으로 했으면서 저랑 상의도 없이 4년 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주인이랑 도통 상의를 하지 않는 세입자, 온통 녹색으로 바뀌어버린 우리 집 좀 되돌려주세요. 야, 너 진짜 황당한데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다 5개를. 다 초록색으로. 이거 어떻게 바뀐 거죠? 정말 이 그린그린한 인테리어 한번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떡해. 사진 보시죠. 어떡해. 그렇구나. 네, 이게 왼쪽이 원래 집이고요. 세입자가 온 뒤에 오른쪽으로. 무섭게 어떻게 남은 색깔에서 어두워졌네. 그러네요. 네. 오른쪽에만 보더라도 달라졌는데요, 확실히. 페인트로 칠해놓고. 그렇죠. 뭐 붙박이장, 벽지, 걸레바지까지 전부 다 그린해줬습니다. 정말. 근데 방 5개를 다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거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칠할 거면 좀 예쁘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막 얼룩 져 있고 막 그 네. 페인트 자국이 유리 셀프, 다 셀프. 나와 있고 엉망으로 해놨으니까 얼마나 근데 화가 저게 나겠어요. 그린한 게 아니고 블랙. 바꿔놨네요. 지금 봤을 때 그런데? 다크 그린. 이게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데 댓글 반응들은 어때요? 일단 올린 분에게 다수가 네.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좀 아하.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이하에 벽은 칠할 수 있어도 가구는 정말 아니다. 원상복구를 요청하라. 못 하나 박는 것도 물어보게 되던데 셀프 인테리어라니 하면서
세입자가 정말 너무했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아니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정말 한마디도 동의를 안 구했대요? 네, 집주인 전혀 예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 세입자가 입주 청소를 한다고 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입주 전 우연히 가스비를 정산하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한 60대 부부는 30대 부부인 딸과 함께 살겠다고 이사를 왔고요. 페인트 칠은 사위가 주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저게 원상태로 돌려놓기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그죠? 네, 복구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 게요. 일단 잘 지워지지 않는 유성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항의를 하니까 뭐 세입자가 아까 얘기했죠. 가구를 사포질해서 뭐 시트질을 발라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산포질을 한다고 되나요? 이 원목의 결을 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망가뜨리겠죠. 또 집주인은 돈은 벌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집이 제발 원래 모습만 되찾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페인트 한 문 두 짝 칠하려고 페인트를 샀다가 페인트가 남아가지고 다 칠한 것 같아. 이거 다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든지 상가 네. 모두 다 이제 원상 복구 의무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 통용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된 상태라면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마모된 경우 있잖아요. 그럼 네네네. 그대로 반환하면 돼요.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페인트질에서 완전히 지금 다르게 변형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원목 가구 그대로 다른 거를 사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으로.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은 그 비용을 이제 집주인에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 세입자가 버티고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엄청 억울하겠죠.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한테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네.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이 이렇게 못 해주겠다, 버틴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이나 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꽁트에서 또 한 가지 황당했던 게 네. 마지막에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4년 정도 살 계획이다. 그러게 원래 2년인데. 근데 이게 집주인과 합의가 전혀 안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본인 스스로의 생각인 그러게. 거고. 이 계약 연장을 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세입자가 또 법은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권리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네. 세입자가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계약 갱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2년을 더 살겠다. 근데 이 우리 법에는 다 이런 걸 예상해서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목적물을 파손하거나 네. 변형하는 사람은 계속 그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이제 제한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들어가서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많죠. 이걸 네.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우리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네. 문제예요. 주택임대차 들어가서 전월세로 살다 보면 기물 파손이 내가 한 건지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지 나중에 분쟁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립각을 많이 세우거든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일단 집을 임차하셔서 들어가게 되면 내부 사진을 다 찍어놓거나 영상을 찍어놓는 거예요. 네. 이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를 잘 쓰는 겁니다. 계약서. 근데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딱 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 어떻게 잘 쓰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특약이라고 있어요. 네. 이 특약에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인트 칠 금지, 네. 아니면 뭐 흡연 금지, 흡연을 뭐 심하게 해가지고 막 냄새가 찌는 경우 지저분하게 있잖아요. 되고. 흡연 금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원래 그 상태로 다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온 상태대로만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나 혹시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거를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특이하게 다 넣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계약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특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입자가 최대한 깨끗하게 살다가 돌려주면 되는데 그 양심불량 세입자들도 있죠. 마음대로 막 집을 쓰는. 아유, 네.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작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게 집인가요? 쓰레기장인데? 발디딜 틈 없는 쓰레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이거 거의 뭐 엄마야. 쓰레기장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얼마나 오래됐으면 거미줄이 다 있어. 세입자가 당장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안타깝지만 세입자가 도망을 갔다고 해요. 네. 너무했다. 집주인은 원룸의 세입자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간 거고요. 네. 세입자는 집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야. 합니다. 아니, 도망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세입자 정보가 남아있을 텐데 그거 쫓아가 잡아야 되잖아요. 이 사건이 조금 특이하게도 세입자가 이 원룸을 집주인이 매입하기 전부터 새들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름이나 나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청소업체를 불러서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었고요. 비용은 200만 원. 아하. 원룸 청소비가 200만 원 그게 말이 돼요? 생돈 나갔죠. 이걸 진짜. 법적으로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져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제일 큰 문제는요. 세입자가 누구인지 이름, 나이 뭐 전혀 특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할 때도 뭐 모든 정보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피고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특정이 돼야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일단 사라진 세입자의 행방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신 다음에 법적인 절차, 뭐 지급명령 신청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손해 비용을 배상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쓰레기를 놓고 간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사용하던 집을 다 넣고 그냥 행방불명됐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집주인이 그걸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맞아. 절도죄나 손괴죄가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리 특약을 적어놓는 게 좋아요. 혹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짐을 놔두고 간 경우에 그걸 뭐 처리한다든지. 그게 만약에 기재가 안 되면요, 나중에 다시 뭐 소송을 해가지고 또 이제 치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첫선을 보이는 순서입니다. 인생 상담을 해드리는 네. 코너인데요. 부부 문제, 뭐 가족 문제, 금전 문제, 어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자, 2호선의 용한 상담소 첫 시간인데요. 보통 용하다 이런 거는 뭐 점괘나 사주 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하다는 표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월요일에는 처음 만나게 되는데 2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다니는 네, 이효선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조금 더 정말 용맹하게, 용기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용하다 못해 신통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담소장 2호선 상담실장 박수림입니다. 네.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분은 우리 소장님이시고요. 저는 접수만 받겠습니다. 줄을 서시오! 자, 첫 번째 사연이 네. 와 있습니다. 네. 사례자의 고민 화면으로 보겠는데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된 아들과 둘이 사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는 백수거든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평생 저 혼자 벌어서 아들 공부시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에 지방에 직장을 얻었다고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기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무슨 육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를 감쪽같이 속이 커잖아요. 저는 그날로 아들의 짐을 다 싸서 서울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 후로 아들은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낮에는 줄곧 게임만 합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 한심해서 잔소리 좀 했더니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있는 백수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자, 엄마가 아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네. 않는데 그 일을 그만두게 하면 아들은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엄마와 아들 간에 좀 분쟁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뭐 캥거루족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캥거루족, 연어족, 빨대족, 뭐 이름도 다양한데 사실 우리가 취업난도 어렵고 사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 이런 문제들이 가족 관계를 갈라놓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막상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정말 잘 키워서 어렵게 키워서 현장에 나가서 잘 일하고 멋진 삶을 만들면 좋은데 막상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얘가 또 명문대까지 나왔다. 맞아요. 근데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엄마 마음이 참 타들어간다. 이런 사례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추가로 덧붙인 글이 또 있어요. 아빠 없이 컸다고 기죽을까봐 남들은 비싸서 못 보낸 학원이나 고액 과외도 무리해서 시켜줬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수도권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뒷바라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들 키우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선택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요새 워낙 취업도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든 일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또 어머니 때문에 좌절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가족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제안해 드려야죠.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첫 번째 상담 솔루션을 1, 2, 3, 세 가지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자녀의 거짓말엔 이유가 있다. 자녀의 거짓말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봐도 사실 요새 금쪽 같은 데 새끼 많이 보시죠. 네.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물며 성인이 돼서 성인으로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의 거짓말은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족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어머니 대단하신 어머니입니다. 네. 아빠 없이 아이를 지금 30이 될 때까지 정말 집중적으로 벌어가면서 키워가면서 지금 이만큼까지 읽었고요. 네. 아들도 보니까 명문대를 나왔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네. 이 가족 중에는 뭐 잘못되거나 흠잡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괜찮은 가족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의 그림 대신 이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그림 이 두 가지에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내 자식은 얼마나 훌륭해요. 내 새끼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훌륭할 것 같지만 막상 내 자식이 생각하는 자기의 자존감이나 현실 적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나 다 다른데 이게 더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엄마가에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네. 이 괴리에 대해서 엄마가 알았을 때 엄마가 느낄 그 좌절감. 좀 실망할까 봐. 엄마 실망할까 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편한 방법,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네. 아들의 심정도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컸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 부모가 모르는 자식의 영역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갈등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진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알고 있던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지방에 가서 정육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어쩌면 이건 엄마를 안심시키는 것도 있었겠지만 엄마가 굉장히 강력한 분이 아니었을까. 이 소나기 안에 아들을 좀 쥐려고 했던 그런 엄마는 아니었을까. 어쩌면 아들은 거길 피해서 엄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엄마를 생각하는 정말 착한 아들이니까 이런 선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도 참 착하거든요. 소고기 먹다 한 2점 남았어요. 아들아 먹어 했더니 엄마 저 배불러요. 엄마 드세요. 아니다 아들아 먹어. 지가 먹고 싶었는데 나를 생각해 지가 배부르다고. 제가 한 2점 다 먹었습니다. 못된 아들들은 거짓말 막 하고 다니는 거 같아요. 근데 사연 들으니까 약간 아들에게 공감이 가기도 해요. 물론 손찌검을 하려 했다 이 행동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쨌거나 엄마 걱정할까 봐 뭐 안심시키려고 한 것도 있고 또 엄마가 너무 욱제니까 조금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다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네, 자녀의 거짓말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선택, 독립적인 남자 또 유약한 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어머니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들이 지방에 가서 엄마에게 물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엄마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보세요. 엄마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애를 끄집어서 들고 다시 마치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자녀가 했던 반응이 뭐냐면 같이 올라왔어요. 착한 아들 맞습니다. 대신 유약한 아들도 맞는데 와서 뭘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에 몰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번에 이 아들이 또 다른 직업을 택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때 그 어머니는 또 데려올 것인가? 또 데려올 것인가? 네. 저는 그렇죠. 데려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지금 30살이에요. 30살인데 가는 곳마다 엄마 그림이 맞는 그 순간까지 엄마는 계속 관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네.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때 어머니께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독립적인 아들을 원한다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데려오실 것 같으면 평생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아들의 선택이 아니고요. 어머니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 텐데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아니 나이 30 됐는데 왜 엄마 말을 그제까지 듣고 있고 엄마가 하랜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평생 수능적으로 살아왔던 살아왔기 때문에. 요즘 맞아. 20대, 30대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고요. 네. 더군다나 강력한 어머니 밑에서 계속 성장했다는 얘기는 평생에 걸쳐서 그분을 거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사실은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상관없이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었던 건데 첫 번째 어쩌면 탈출 어쩌면 선택의 시도가 완전히 좌절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겠죠. 다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계속 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성인으로서 인정을 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되겠죠.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네, 네. 경우가 맞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내가 바라는 그 자식의 사회에서의 차지하는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놔요. 네. 근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동동동동 발을 구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렇게 디자인한 대로 안 맞아. 되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진짜 돼지를 잡고 있든 소를 잡든 뭐 닭을 잡든 잡는구나 생각하지 그거 잡지 마 엄마 오리를 잡어 뭘 잡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식을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인이 됐잖아. 한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네. 내 자식이 명문대를 나왔어. 그런데 정육업을 하고 있어. 그런 전혀 생각들 전공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오는 부모, 더군다나 30살 된 자식을 데리고 오는 부모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당장 직장 하나겠지만 이거 독립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겠어요. 결혼 시작해서 그럼. 그다음에 아이 시작해서 어쨌든 본인이 어머니가 다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 전공대로 일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뭐 신문방송학과 나온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인정하고 놔줘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제가 만약에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어렵긴 그건 합니다만. 불가능하죠. 우리 요 사례를 주신 우리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되나 네. 저한테 이 집 며느리로 새 가족이 되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요. 네, 네. 고민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선택, 독립적인 남자, 유약한 아들. 독립적인 남자로 키워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네, 네. 공통적인 저도 그래요. 의견이에요. 네. 자, 영한 상담소. 성인 자녀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라.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네. 예.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예. 이 아들은 엄마에게 진심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은 누구보다 알 거예요. 내 세상에 둘도 없이 똑똑한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고 성인이 돼서 그 큰 아들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아들은 정말 엄마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고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라면 적어도 내 아들과 정말 성인 대 성인으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맞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들도 어머니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렇지. 너무나도 고마운 어머니고 세상 이 여자로서의 한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거역해서도 안 되는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어머니도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들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이 동반자의 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어떤 지시나 명령이나 통제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마주보는 관계고 맞아요. 지원을 하는 관계이지 네. 전적으로 뭔가를 대리하는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엄마의 상황 이해하고 아들의 상황도 있습니다만 어머니의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 아들은 평생 묻혀 살고 아무 얘기하지 않는 그렇지. 물고기처럼 살거나 네. 아니면 아이의 나둥그러져서 어머니의 평생 속을 썩이는 불효자처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들의 그 속마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어머니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컨트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본인이 원하는 것만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는 그냥 성인 대 성인으로 아들에게 좀 귀를 기울여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안쓰러움의 이유건 그게 어떤 그 도피의 의미건 아니면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건 사실상 이 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진짜 이 과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으로 인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아우 나 우리 애들이랑 많이 해 이런 얘기하고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해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이제 성인이 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저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는요 참 무뚝뚝하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말을 안 하다가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군대 때부터 얘기해요. 근데 공통점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자식하고 말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자식하고 종교가 같든지 취미가 취미, 같으면 맞아. 아들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군대라는 통제사회에서 아버지는 그걸 겪었고 아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 여기서부터 다시 혈명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큰애는 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이 잘 통하죠.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는 군대가 미필이에요. 그렇죠. 엄마는 군대를 군대에 여자는 대한 군대를 안 얘기가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이 아들이 너무 좀 멋진 게 지금 어렵잖아 취업하기도. 그런데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지방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맞아. 도박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하러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엄마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믿어주세요. 너무 아직도 믿어주세요. 아이로 보는 것 같아서 네. 너가 뭘 하든 믿어줄게라는 그럼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엄마의 불안이 큰 겁니다. 엄마의 기대도 큰 거고요. 근데 어머니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이 그러기에는 크다못해 늙어갑니다. 네. 이 늙어가고 성인으로 반듯하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여름이니까 다시 기억나는 영화가 있으실 거예요. 겨울왕국이라고. Let it go. Let it go. 예. Let it go라는 게 뭐냐면 냅두란 얘기예요. 맞아요. 가도록 냅둬. 해라. 이제 그 잡았던 손, 움켜쥐었던 손을 이제 충분히 펴고도 남을 시점이고 아들은 충분히 잘 성장해서 믿어도 되는 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해야 진짜 어머니께서 원하는 화이트 칼라 그 이상의 역할과 역량을 펼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어머니 작정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놓으셔야 돼요. 뭐라든지 3년만 눈 딱 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멋진 사회적 남자로 거듭나서 어머니를 찾아올 겁니다. 네, 저희가 한 얘기 중에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고민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이고, 부분인데. 나왔구나.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은퇴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왕년에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저 남편이 은퇴를 했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남편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둘이 있어도 딱히 할 얘기가 없고 저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몸도 아프고 이 집에만 있는 남편 삼시세끼 차려주는 것도 아이고.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귀농하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귀농? 있죠. 아. 평생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귀농입니까? 가까운 곳에 백화점 마트가 있는 동네가 마음 편하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나는 못 간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남편은 막무가내예요. 제가 안 가면 혼자라도 시골로 가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남편 코빼기만 봐도 치가 떨려요.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귀농만은 못 받아들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이 정답일까요, 선생님? 남편이 은퇴한 이후에 이런 갈등을 겪는 부부들 주변에서 왕왕 봐요. 네. 아무리 사이좋고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은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혼인데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퇴해서 시간 많아졌죠. 거기다가 또 귀농 문제까지 겹치니까. 네. 그러니까 다투실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왕왕 있는 게 아니라 널렸습니다. 널렸고요. 은퇴한 부부들 요새는 그렇게 우리가 도시농부 나오고 그렇게 자연인 된다고 네. 남성들이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선택으로 산과 바다, 흔히 말하는 귀농, 귀여, 귀촌 굉장히 소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네. 분명한 건 대부분 남성들은 가고 싶어 하죠. 아내들은 서울이 좋소, 도심이 좋소 이렇게 마트도 얘기하면서 있고, 네. 그렇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거대한 갈등이 양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분명한 건 이렇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딱 실행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싸우거나 갔던 분 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혼까지 고려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이호선 선생님한테 귀농하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죠? 어린 반푼어치 어림도 없습니다. 돈 벌어야지 여기서. 그러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 이름이 이호선이잖아요. 지하철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백화점 좋아하고요. 마트 좋아하고요. 제가 볼 때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물론 벌레가 저를 보면 더 무서워하겠지만 벌레 저는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어림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뭐 시골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농사나 짓자고 이러시잖아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왜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그 농사를 짓고 있냐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기가 참 힘든데 오늘 어려운 결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편도 이게 저는 이제 유일하게 여기서 남편이 그러네. 유일하네. 그 은퇴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기도 좀 죽죠, 사실.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귀농하자 이렇게 하자, 얘기한 네.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대부분 귀농하자는 분들이요. 내가 살던 곳으로 가.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살던 곳으로 가면 이 아내한테는 시댁 식구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안 가는 네. 경우도 많은데 자 어쨌든 한번 솔루션을 드려야죠. 네. 세 가지로 그래야 저희가 될까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귀촌 소망 말고 귀촌 준비를 들어보라. 네. 준비. 이거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귀촌하면 머릿속에 귀농하면 머릿속에 또 귀어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채널A가 책임이 큽니다. 그놈의 도시여부. 그러게. 그래서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자연인이 된다는 거랑 더 싫어하는 게 이제 도시여부인데 도시여부, 네. 그렇게 물고기는 크게 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커지기도 하고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기만 하냐? 상상 속, TV 속의 그림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귀농에 대한 소망, 귀촌에 대한 소망 말고요. 네.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한 이유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에 있든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요. 어디에 있든 아프고요. 어디에 있든 배달 음식은 필요해요. 맞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낚은 물고기, 그다음에 이제 뭐 산세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게 될 현지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까다롭대요. 어몽길 대장님이 그 에베레스트에 살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그냥 서울에서 사시자고 또 도시에서 사시잖아요. 네. 왜냐? 거기 내가 가끔 가는 곳과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맞아. 곳은 다르기 때문이죠.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배달 음식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못 가. 이제 귀촌하면 한 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 겪으면서 네. 얻은 굉장히 달라진 생활상 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인데 은퇴하고 나면 늘 우리가 어머니 배추 김치 담으시고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저희가 은퇴가 코앞인데 저도 배달 시켜 먹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생활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남성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단순한 로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더라가 많아요. 봤더니 어떤 부장님 퇴직한 다음에 농촌 갔더니 너무 좋더라. 어떤 부장님 퇴직한 다음에 배 샀는데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보통 태권도 2, 3단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싸움은 못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막상 내가 들은 이야기, TV에서 봤던 도시여부, 이거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면서 우리 채널A 도시여부에 반성 좀 반성도 합시다. 있다는 거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시오버 같은 걸 보고는 이제 낚시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어디 간다는 건 좋대요. 근데 문제는 가서 뭔가 잡아온 거를 해쳐, 매운탕 만들어, 끓여, 이거 닦아놔, 이런 걸 시키니까 이것도 맞아요. 머리 아프대요. 그러니까요.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가서 우리가 뭐 캠핑을 하거나 이럴 때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귀농, 귀여, 귀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돈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명확하게 돼 있는가. 그리고 그 준비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렇죠. 훨씬 더 적응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오. 네. 그러니 우리가 귀촌, 귀농, 귀여에 대한 소망을 들을 게 아니라 그 준비를 하나하나 그래야겠네. 차곡차곡 들어보시고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그렇죠. 이게 관건인 거죠. 준비. 네,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귀촌을 꿈꾸는 이유, 확실한 이유 세 가지를 들라 하면 막상 세 가지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막연함 때문인데 그럼 우리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 진짜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은퇴한 이후에 왜 우리가 귀농, 귀촌, 귀혼을 꿈꾸느냐. 네. 20대부터 꿈꾼 게 아니라 은퇴 2년 전부터 꿈꾸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속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물 곳이 없으니 그래. 어떻게 하냐면 제2의 고향, 내 마음의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뿌리내리기 위한 하나의 심정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계획이 전제가 되어야 성공적인 귀촌, 귀농, 귀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건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돈도 있어야 돈도 될 있어야 것이고요. 되고. 사전에 정보도 있어야 될 맞아. 것이고요. 무엇보다 배우자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겁니다. 이게 그 은퇴한 다음에 그 남자가 느끼는 공허함이 있어요. 허해지거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네. 일단 명함이 없어지죠. 내 자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죠. 아유. 그 사람을 만나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 없이 사람 만나면 사람이 참 이게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꼭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이 도시에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라는 허망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 볼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생각.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자, 1년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라고요. 1년 네. 살아보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신조 하나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되돌이족 뭔지 아시나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되돌이족이겠죠. 그건 이제 잔소리족이고요. 네네. 되돌이족이라는 게 귀농, 귀여, 귀촌했다가 1년도 되지 다시. 못해 다시 되돌아오는 돌아온다고. 네. 이런 분들 우리가 되돌이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 뭐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라 사실상 우리가 막상 힘들여 생각해서 딱 농촌 혹은 어촌 혹은 내가 농사 혹은 어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생각만 혹은 소망만 가져가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간 경우가 아하. 태반인 거거든요. 근데 내려가서 그러면 뭐가 그 생각만 가져가냐? 아니요. 돈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돈 잃죠. 네. 또 내려갔다가 실제 건강도 망치는 분도 계시고요. 막상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좌절감까지 얻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막상
남편이 내려갔는데 어느 순간 가서 그냥 푸성기 하고 싶어 해서 내려갔거든요. 아내가 막상 내려가 봤더니 기업형 농장이 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뭐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억대 여러 농기계들이 마당에 포진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3년 반 만에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했냐? 다 빚이었거든요. 남은 우리 마지막 계획했던 생애 노후 자금이 거기에다 들어가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남편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욕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아유, 또 그렇다 보면 거기서 또 농사 짓고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술이 문제지. 술이 좀 문제예요. 술이 문제. 어딜 가나 술이 문제야. 맞아. 아니 너무 비관적이야.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서 성공하시는 경우 있는데 성공이 얼마나 귀하면 TV에 나오겠어요. 근데 그만큼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거고 가셔서 만족감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어떤 귀농이나 귀촌이나 귀여를 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집이나 땅부터 사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건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걸 미리 사놓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리라 평생 거기에 정말 뼈를 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인생이 길고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게 평생 20년, 30년, 40년, 50년을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농촌에 내려가면 어릴 때 자치기 하던 그때 시골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뭐냐. 1년 전세, 흔히 우리가 연세라고 부르죠. 연세로 하든지 아니면 월세도 괜찮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한 1년 정도 4계절 정도를 경험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집은 빌려야 되겠죠. 빌려야 되고 그다음에 가셔서 대단히로 어떤 농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셔서 그 1년 사이에 뭐 하셔야 되냐면 가서 품도 좀 팔고 가서 동네 어른들께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사실들을 배우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갔을 때 엉뚱하게 요새는 드론으로 농사 짓더라 하면서 드론부터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무모함을 경험해서 돈과 좌절을 얻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동네에서 내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서 배타성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사를 가죠. 그러면 새로 이사 가신 분들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냐면 외지 사람, 서울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과연 이분들하고 잘 어울리나 잘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변수입니다. 변수가 뭐냐면 나는 60대 은퇴해서 딱 내려갔어. 알고 봤더니 동네에서 내가 제일 젊어. 어려. 그래서 청년회장을 맡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청년회장은 이장님보다 더 바쁩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꿈꾸던 그 은퇴 이후의 생활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1년 살아봐라. 무턱대고 하지 마라. 한시적 조론이 아까 그 이혼 얘기 나와서 이거 했군요. 이게 황혼 이혼과는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조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조론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론을 먼저 정의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론이라는 건 부부가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합의된 분리예요. 그래서 이건 늘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항상 부부가 사이가 좋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그 안에 바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분명히 기억하실 건 서로의 삶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의 조론이지 무조건 떨어져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부 사이는 유지하되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이런 그럼요. 얘기죠. 이건 이제 사실 정신 건강에도 조금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무작정 내려가신 분들이 10중 8구 무조건 싸웁니다. 제가 볼 때는 3차 대전은 은퇴한 부부들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몰랐던 배우자를 발견하면서 많이 다툼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1년 정도 적어도 6개월 정도 이 안쪽으로 저는 조론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무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일 먼저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기한은 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 주말에는 배우자가 무조건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골에는 농촌에는 그렇게 수다방, 흑다방, 예상치 못한 여러 잔잔바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점유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 항상 찾아온다는 것,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려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매일 제 시간에 알람처럼 배우자와 안부 전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서로의 필요하죠.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인생 사연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휴가는 분산이 안 된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죠. 7말 8초라고 해서 이때 확 몰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이 딱 그 휴가철 시작인데요.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저도 휴가 안 가거든요. 이럴 때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조용히 보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